예,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됐다는 소식과 함께 김영철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은 적이라는 문구가 공식 삭제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방송 시작 전에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17일 워싱턴을 방문할 거다. 그것도 1박 2일 일정으로 잡았다. 그리고 김영철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3명이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예약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원장님. 네. 17일 날 워싱턴을 김영철이 간다. 자,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이제 가 있어야 되죠.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지금쯤 이제 도착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워싱턴으로 날아가야 되는 이제 시간인데 아직까지 와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들리질 않아서요. 예.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뭐 워싱턴이에요. 지난번에 뉴욕을 갔다가 워싱턴을 갔었는데 워싱턴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 만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번에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오겠다 그럴 때 안 만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안 만나 그러면서 그런 바람에 김영철은 이제 안 가겠다 그래서 고위급 회담이 무산됐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 미국 쪽에서는 또 그 내용 없는 그냥 인사치레만 있는 그 친서 들고 와가지고는 안 만나겠다. 라는 게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때 미국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를 들어간다 그러면 보다 더 진전된 내용, 김정은 위원장의 진전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 17월 가는 거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서 간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일단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은 17일자 항공편의 예약을 확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3명이 함께 간다라고 하고 여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최선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웨덴 국제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예측이 됐었고 실제 기자들 질의에도 스웨덴에서 봅시다, 스웨덴에서 얘기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워싱턴으로 향한다는 것, 이게 급작스럽게 이런 일정이 정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인지 혹은 기자들의 연막 작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후자 쪽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스웨덴에서 봅시다 그랬을 때 저는 그때 이제 의심을 가졌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스웨덴으로 갈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정도 되면 지금 한국에서도 그쪽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비건의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조용했단 말이죠. 어찌됐든 뭐 스웨덴에서 1.5 트랙, 그러니까 반간 반민 회의가 뭐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에서 반간 반민 회의가 있었고 이때도 이제 최선희, 최강일 뭐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세종연구소 소장하는 백종천 씨, 뭐 신각수, 뭐 전 일본 대사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인데 그때도 갈 때도 뭐 거기 간다는 얘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거리를 간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좀 연막 작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줄곧 얘기 나온 것이 이제 2+2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북 특사가 임명돼서 우리나라의 이도훈 그 평화교수본부장하고는 18번 만났는데 이분하고는 한 번도 못 만났잖아요. 최선희하고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에 만나게 되면 저쪽에는 폼페이오 비건, 이쪽에는 이제 김영철, 그다음에 최선희 이렇게 해서 2+2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선희가 스웨덴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바로 워싱턴으로 같이 갈 수도 있겠구나. 여기에 이제 최강일도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표가 3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17일, 18일이 계속 나오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폼페오 국무부 장관의 일정하고 직접적으로 연동이 돼 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날짜가 끝나고 나면 19, 20, 21일 뭐 요때는 쉽게 얘기하면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 대사들 다 소집해서 한번 이제 회의하는 이걸 갖다가 국무부 장관이 주관 안 하면 누가 해요. 당연히 이제 거기를 해야 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 스위스예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이 셧다운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을 참석 못하니까 대신에 가야 되는데 그 대신 가야 될 사람이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뒤에 날짜가 전혀 없고 예. 딱 비어있는 시간이 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 언론에서 17일, 18일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고요. 이거 넘으면은 2월 달에 지금 한 달은 보장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7일, 18일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북한도 일정 부분 호응은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 잠깐만요. 자, 예, 원장님 잠깐만요. 예,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17일 워싱턴행 거의 이제 확실시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통전부장 일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저기 뉴욕과 워싱턴 항공편 3번이나 취소하고 다시 하고 그랬다고 해요. 뭐 007 작전처럼 가고 있는데 과연 워싱턴에 도착해서 트럼프 대통령 직접 만날지 만난다면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준 친서를 또 전달할지 그런 것도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제가 주목되는 것 중에 하나는 최선희가 같이 간다는 거네요. 처음이거든요. 사실은 10월 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약속을 받아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실무 레벨에서 협상을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수락을 했고 지시를 했다라는 게 보도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안 만났죠. 그건 다시 말하면 1호 지시인데 최선희가 자기가 안 만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수답시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던 것을 다시금 최선희를 워싱턴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는 북한 내부에서도 조금의 변화는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변화라는 것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 그럼 신고, 검증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상 문제도 무슨 포함되겠지만 아주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협상을 해야 되는 수순까지는 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것 같고요. 만약에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 폼페오 국무장관의 만남이 분위기가 좋으면 예. 또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을 데리고 백악관으로 또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뭐 거리상 가까운데 그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을 거니까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 앞서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지난 연말에 보내왔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도 친서를 보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미 고위급 회담 성사되는 이날 가서 17일 날 가서 이 친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서 어떤 내용이 협의가 될 것인가? 친서에도 이번 고위급 회담에 어떤 의제 이런 것들이 내용이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친서가 이제 뭐 이런 거죠. 연말에 이제 뭐 우리 한국 대통령도 보내는 친서가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보내는 친서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한국 시간으로 1월 2일 날 그걸 공개했죠. 아름다운 편지였다고. 그렇게 이제 통상 친서를 받으면 답신을 보내는 게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답신을 보냈는데 정말 거기에 대한 답신이 이제 지난 주말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접 인편을 통해 가지고 갔느냐. 네. 그렇지 않으면 그때 보낸 건 보낸 거고 또다시 한 번 더 보낸 거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사이로 그렇게 2번씩이나 그렇게 친서를 보낼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가 인편으로 가서 그것을 전했을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인편으로 가서 전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의를 지금 표시하고 차렸다라고 예.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라면 그냥 단순한 새해 인사 정도는 넘어서 뭐 당신과의 어떤 회담이라든지 뭐 의제의 일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그 친서 속에 좀 포함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영철이가 이제 갈 때 친서를 또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 친서 속에도 뭐 그 정도 내용이고 결국은 이제 만나서 마무리를 잘해서 세계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자. 그 정도지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17일이라고 날짜, 그러니까 내일로 날짜가 확정된 네. 것이 지난 주말에 친서를 인편으로 가지고 간 그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까요? 전혀 뭐 역할을 안 했다라고 볼 수 없는데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 그리고 이제 폼페오 국무장관의 일정 이런 것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겠는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통상 보면 뭐 한 4, 5주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 이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17일 날 가서 폼페오 국무장관하고 만나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떠벌리기 좋아하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틀림없이 트위터를 통해서 언제 만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아마 2월 중순, 2월 하순, 뭐 늦어도 3월 초순 그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시기와 관련해서. 김영철 이제 가서 친서가 전달되고 나면 아마 한 달 정도 그러면 한 이제 달 정도? 2월 중순 정도 되면 만날 수 있는 사과 시간은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지금 셧다운 상황이라 그러지만 뭐 일개 나라가 대통령이 움직이는 거 그인도는 커버할 수가 있죠. 뭐 다 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라는 게 그렇게 뭐 한번 셧다운 됐다고 해서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니니까 예. 가능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얘기 좀 할게요.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방백서가 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이번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있죠. 근데 이제 거기에 과연 북한에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 북한에 대해서 적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예. 북한 니꼬르 적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이게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는 북한은 어떻게 주장을 했으며 이번에 예. 삭제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저 실장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방부 실무자들이 우선 고생했다라고 이제 저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국방백서가 아시다시피 2018 국방백서인데 지금 2019년도 1월 15일 날 나온 거잖아요. 예. 그만큼 고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고 구자 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장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안보대학원 교수를 하면서 국방백서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감수는 몇 번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말 문장 하나하나가 거기에 미칠 수 있는 파급 효과,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고 이게 또 이제 전부 다 영문으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에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상 이제 주적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993년, 94년 이때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하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하고 만나도록 되어 있고 할 때 그때 예비 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박영수가 나왔고 우리는 통일부 차관이 나와서 판문점에서 회담하고 있었는데 서울 불바다 발언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방백서를 그때는 이제 매년 냈으니까 그 내야 될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북한은 주적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해오다가 아시다시피 2000년도 6.15 공동선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14선언이 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북한이 이제 우리의 이제 적으로만 이렇게 계속 해가지고는 남북한의 평화 정착, 통일, 비핵화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이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다가 결국 이제 주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북한군, 북한 정권이 우리의 적이다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표현된 것은 소위 말해서 이제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죠. 이제 국토, 국민, 그다음에 주권, 그다음에 재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국가를 구성하는 요소에 위협을 주는 주체. 이게 이제 적이다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그 주체 속에 그러니까 그 위협을 하는 주체 속에 북한이 안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남북한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져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상 이제 쭉 이 주적이라고 표현이 안 해왔다가 다시 2010년도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그때 당시 안보 상황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이 그때 천안함 폭침을 일으키고 연평도 포격 도발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다시 이렇게 도발을 안 하고 그러면은 현재와 같은 상태로 저는 계속 유지될 거라고 보고요. 만일에 이제 뭐 2년 후든 뭐 또 몇 년 후든지 간에 북한이 국지 도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다시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과연 적이라고 표기를 해야 적이 되고 그러니까 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으면 적이 아닌 것인가? 제 생각에는 지금의 남북 관계 또 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 보면 이제 이 국방백서라는 것이 이제 각 모든 국가, 민주국가들, 투명한 나라들은 거의 발간합니다. 1990년 이후부터 중국도 국방백서를 발간하기 시작했고요. 그전에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 국방백서를 발간한다는 것은 사실 실내 구축 조치의 일환이거든요. 사실은 그 전 국가 모든 국가들에게 우리의 국방 정책은 이렇게 한다. 라오창을 가장 공개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사실 보는 사람들, 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이번에 이 주적 개념을 완화시킨 것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했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충분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북한이 적이죠. 적이면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다양한 목소리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각 부처에서 외교부와 국방부와 통일부, 이 안보 분야에 외교안 분야에 있으면 그래서 가장 나중에 변해야 될 곳이 또 국방부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예를 두고 천천히 변해도 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지금 가겠다고 그러고 있으니 보다 더 현실적인 변화가 목격이 되고 하면은 이렇게 조금 조치를 취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국방부가 사실은 안보라는 것은 가장 그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어프로치라고 그래서 워스트 케이스 어프로치가 기본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기는 해서 실질적으로 국방백서라는 게 갖는 의미하고 사실은 이 국가 방위의 핵심 문서는 국가안보 전략 지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이것 문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가 어떻게 대응 수단을 마련하고 조치를 할 것인가 다른 차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잘 세팅이 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국방백서는 공개본이고 또 신뢰 구축 조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조치를 담는 거라서 뭐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욕타임스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좀 짚어보고 싶은 게 북한의 덜 알려진 군사적 위협은 생물학 무기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내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새로운 건 아니에요. 북한이 그러니까 WMD라고 하는 것이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량 살상 무기거든요. 대량 살상 무기에 해당되는 게 핵이 있고요. 예. 또 핵을 탑재해서 가는 미사일이 있고요. 여기 화학 무기, 생물학 무기. 이것을 우리는 통상 WMD라고 얘기해요. 대량 살상 무기죠. 그래서 이제 핵 같은 경우에는 핵 무기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지만 화학 및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 가난한 자들의 핵무기라고 불려요. 예. 이게 이제 화학 및 생물학 무기인데 북한의 화학무기 같은 경우에는 2,500톤에서 한 5,000톤 정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13종 정도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탄저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네. 천연두,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두창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 무기인데 그 생물학 무기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13종의 생물학 무기와 그다음에 2,500톤에서 5,000톤으로 추정되는 화학 무기 이것은 북한의 핵무기만큼이나 위협적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뭐 몰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지금 조금 이제 덜 관심을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얘기한과 동시에 이번에 협상을 할 때 이렇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죠. 여기에 대한 대응도 좀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해서 사실상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대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화생방 사령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비한 사령부. 그게 이제 화생방 사령부인데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백신이 있거든요. 네.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미군들은 백신을 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백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군도의 탄저균이 제일 위험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백신을 좀 미국한테 구입하려고 하니까 안 팔아요. 이게 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예.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자체에서 탄저균을 지금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백신. 개발하고 예. 있거든요. 백신을. 막 이게 되면은 좀 나을 텐데 그거 말고도 이 생물학 무기가 13종인데 그거 어떻게 다 준비하며
그다음에 2,500톤에서 5,000톤 되는 그 언제 다 준비하겠어요? 아무래도 한계는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구체적으로 보면 그 뭐 북한이 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NPT를 탈퇴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뿐만 아니라 그 국제 조약 중에 보면 그 생물 무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무기 금지 조약 기구가 있고요. 사실 그걸 가입을 해야 되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협상을 하게 되면 NPT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사찰 검증하는 프로세스에 진입을 되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 저기 미국이든 한국이든 좀 미국을 북한을 설득을 해서 그런 생물학 무기 금지 조약 이게 가입하도록 종용을 해서 넣는 것도 중요한 그 하나의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잠시만요. 요거는 이제 사실관계니까 우리 그 생물학 무기 금지 조약을 BWC라고 그러거든요. Biological Weapons니까요. 여기는 이제 북한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검증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는 기구가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핵무기 같은 경우는 NPT 조약이 있는 거고 소위 말해서 IAEA에서 이걸 다 매년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국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물학 무기 같은 경우에는 BWC라고 하는 조약이 있지만 이것을 검증하거나 가서 확인하는 기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북한은 가입을 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CWC거든요. Chemical Weapons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감시 기구가 있어요. OPCW라고.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이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도 가입을 안 해 있고 여기에 가입을 안 해 있으니까 OPCW에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만큼 화학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국제사회적인 차원에서 이걸 확인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다. 감시할 방법은 없군요. 네, 그런 예,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북한의 화학무기도 굉장히 우리한테는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